자, 오늘 읽어볼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괴담입니다. 니찬, 일본 니찬에 올라온 산카쿠시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어디 유튜브 채널에서도 블로그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는 괴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실 괴담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산카쿠시 마지막 크리스마스. 오봉 연휴라 시간이 좀 나서 초중학생 때 겪었던 깨름칙한 일들을 적어보려고 한다. 여기서 오봉이란 우리나라의 추석과 취지나 풍습이 비슷한 명절을 뜻합니다. 입단속을 당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남한테 떠벌리고 다닐 만한 일도 아니라서 지금까지는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래도 세월도 꽤 흘렀고 이제 슬슬 한번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해서 이렇게 적는다. 여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조차 알 수 없는 곳이라 이런 얘기를 하기 딱 좋기도 하고, 이건 내 기억을 되돌아보는 메모도 겸해서 쓰는 거라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써두겠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당연히 전부 가명이고 내 이름은 유라고 하겠다. 이 이야기는 쇼와 시대의 일이다. 그러니까 1926년에서 1989년 사이의 일이다. 전화는 유선전화뿐이던 시절이고 그 밖의 시대적 분위기도 감안하면서 읽어주면 좋겠다. 또 말투는 지역이 특정될 수 있으니 표준어 비슷하게 정리해 두겠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나는 처음으로 케이타를 만났다. 그날 나는 혼자 동네 개울에서 가재 잡기에 푹 빠져 있었다. 내가 살던 곳은 지방 수도시였고 그때만 해도 자연이 꽤 남아있어서 가재 잡기는 동네 애들 사이에서 흔한 놀이였다. 케이타는 나보다 조금 늦게 개울에 들어왔다. 그때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혼자 낚시하러 온 것처럼 보였다. 말을 걸어보니 근처에 살고 나랑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됐다.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 애를 왜 지금까지 몰랐지 싶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우리 집이 시와 시의 경계 근처라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옆시여서 학군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같이 가재를 잡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그날 바로 케이타네 집에 놀러갈 정도가 됐다. 케이타네 집에는 할머니와 누나가 같이 살고 있었다. 누나 이름은 아카네. 나보다 2살 위였지만 털털하고 활달하면서 잘 웃는 귀여운 사람이었다. 나는 곧바로 거리낌 없이 아카네 누나라고 부르게 됐다. 자주 어울리다 보니 서서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케이타네 집은 제일 한국인 가정이었다. 케이타, 아카네 누나, 외가 쪽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까지 해서 넷이서 사는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없는 이유는 끝내 묻지도 듣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한국 시골에서 무당 비슷한 일을 했었다고 한다. 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와 살게 된 거지만 일본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했다. 아마 그런 세대였던 거겠지.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거겠죠. 무당이라 그런지 집안에는 기묘한 도구랑 옷들이 잔뜩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큰 부채, 신묘한 느낌의 방울, 기괴한 모양의 삿갓, 흉흉해 보이는 항아리, 각종 부적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물건들이 주는 분위기는 확실히 남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할머니를 마치 친할머니처럼 편하게 대했고 할머니도 나를 유짱이라고 부르며 예뻐해줬다. 케이타네 엄마는 밤에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일요일에 놀러가도 낮에는 늘 방에 들어가 잠만 자고 있었다. 대신 집안일은 거의 아카네 누나 몫이었다. 항상 직접 만든 맛있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서 나는 케이타네 집에 가는 게 즐거웠다. 아카네 누나에 대한 추억은 정말 많다. 여자인데다 그때 이미 중학생이었는데도 나랑 케이타가 벌레 잡으러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와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출입이 금지된 계곡에서 셋이 몰래 들어가 물놀이를 한 적도 있다. 한 번은 아카네 누나가 갑자기 속옷만 걸친 채로 물속으로 뛰어든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누나에게 희미하게 연심이 싹튼 것 같다. 케이타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일도 많았다.
그때 아카네 누나가 같이 오는 경우도 꽤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둘을 보고 어딘가 보통 애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외동인 나로서는 그렇게 사이좋은 남매가 부러웠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그 다음 해 나랑 케이타가 중학생이 된 해 장마철에 아카네 누나는 병이 들어 입원하게 됐다. 아카네 누나의 입원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눈에 띄는 전조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무슨 병인지 병명은 듣지 못했다. 어쩌면 그때 들었더라도 당시의 나로선 기억도 못할 복잡한 병명이라 금세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문병을 가면 아카네 누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고3 수험생인데 공부가 밀려서 큰일이야. 완전 대위기. 핀치. 그러고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근데 사실은 학교 땡땡이 칠 수 있어서 좋긴 하지 라고 웃어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조금 오래 입원하는 정도겠거니 했다. 하지만 입원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서서히 커져갔다. 결국 아카네 누나는 그해 여름방학을 통째로 병원에서 보내게 됐다. 병실에 가면 문병원 아카네 누나의 같은 반 친구들을 자주 마주쳤다. 천마리 종이학, 롤링페이퍼, 손수 만든 짜잘한 선물들. 그걸 보면 누나가 학교에서도 꽤 인기 있는 아이였겠구나 싶었다. 가을의 어느 날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병실 나오는데 마침 아카네 누나 반 친구들 무리랑 병원을 나가는 타이밍이 겹쳤다. 그때 병실 나오자마자 그 무리 중 한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죽인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핏기가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될 때까지 아카네 누나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던가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다거나 하는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웃는 얼굴에서는 분명히 활기가 빠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쓰러운 기색이 묻어났다. 게다가 문병을 가도 누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케이타에게 물었다.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사실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케이타는 자기도 잘 모른다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답답하고 축 처진 나날이 계속되던 중 케이타에게서 아카네 누나가 곧 퇴원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하기 어려웠다. 말 그대로 방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기뻐한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카네 누나가 퇴원하는 시기는 크리스마스 전에 정해질 거라고 했다.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수 있다니.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퇴원 축하 선물을 겸해가지고 끝내주는 걸로 선물해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막상 뭘 줘야 그렇게까지 기뻐해줄지 머리를 굴려봐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만 하는 사이 어느새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가 돼버렸다. 그래, 케이타한테 한번 상의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때마침 토요일에 저쪽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일 우리 집에 안 올래?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갈게 라고 대답했다. 사실 이 무렵에는 나랑 케이타가 서로 집에 놀러가는 일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오히려 서로 얼굴을 보는 건 집이 아니라 병실에서 마주칠 때가 더 많았다. 다음날 일요일 나는 케이타네 집에 갔다. 초인종을 누르니 할머니가 나왔다.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 보였지만 나를 보자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는 듯 살짝 웃으며 거실로 들여보내 주었다. 케이타는 내 심부름 때문에 나가 있으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주스를 내주셨다. 나는 주스를 한 모금씩 마시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묻는 대로 중학교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수다처럼 이어지던 이야기가 한번 끊기는 타이밍에 나는 결국 제일 궁금했던 말을 꺼냈다. 아카네 누나 퇴원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어졌다. 마치 뭔가 깊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깊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괜히 초조해져서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야 할지 속으로만 필사적으로 고민했다. 그러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부탁이 하나 있단다. 어딘지 묘한 기세에 압도되면서도 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하고 대답했다. 유짱, 너밖에 못하는 일이야.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린 채 침묵했다. 다음에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불길한 말을 어떻게든 목구멍 밖으로 밀어내보려고 속으로 씨름하는 것처럼도 보였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아카네를 여자로 만들어줬으면 한다.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혀가 잔뜩 꼬인 채 겨우 그렇게 되물었지만 사실 나는 할머니 말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한 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지금 내 해석이 틀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방금 할머니가 내뱉은 말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내가 덜덜 떨면서 되묻자 할머니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갑자기 전혀 관련 없는 말을 꺼냈다. 아카네는 이제 곧 죽어. 순간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속에서 울렁임이 치밀어 올라 빈혈이 오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다. 할머니는 그 뒤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담담한 표정으로 그러나 일방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아카네의 퇴원은 사실상 잠깐 집에 들르는 것일 뿐이야.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자. 그 정도의 배려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땐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집에 있을 수 있는 건 크리스마스를 낀 일주일뿐. 아카네는 말이야, 처녀인 채로 죽으면 산카쿠시가 돼버린다. 그렇게 돼버리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옥 같은 고통이 기다릴 뿐이야. 그러니까 빨리 남자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줄 만한 상대가 없어. 친척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고 믿고 맡길 만한 남자친도 없어. 그렇다고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이제는 유짱, 너 말고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해줄 거지? 그래도 아카네 누나 마음도 있는 거고 저도 아직 어리고.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치솟았다. 아카네를 지옥에 떨어뜨려도 좋다는 거냐? 그 말에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광기에 가까운 기세로 나를 몰아붙이는 할머니 얼굴을 더는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못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날 할머니의 말 속에 나온 산카쿠시라는 단어가 그 뒤로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산카쿠시가 산에 숨긴다는 말에서 온 건 아닐까? 그래서 카미카쿠시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신에게 납치된다 이런 의미?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케이타에게서 들은 이야기와는 또 모순이 생긴다. 애초에 그때 나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고 산카쿠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내 귀가 그렇게 들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 안에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날 이후 서로 어색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카네 누나를 만나고 싶었다. 나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해 두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 큰맘 먹고 케이타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케이타라서
일단 안도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뭔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걸 알아차리는 동시에 케이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어젯밤에 누나가 죽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굳이 길게 쓰지 않겠다. 그 뒤 며칠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솔직히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오치야. 그러니까 전날 밤샘 문상에서도 실제 장례식에서도 나는 케이타와 말을 섞지 못했다. 케이타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옆에서 말을 걸 수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와 케이타의 관계는 끊어졌다. 원래부터 학교도 달랐기 때문에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지 않으면 금방 서로의 소식조차 모르게 된다. 집은 가까운 편이었지만 케이타네 집 쪽은 일부러 가지 않으면 발길이 닿지 않는 오래된 주택가였다. 게다가 생활 반경도 달라 우연히 어딘가에서 마주치는 일도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케이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거의 2년이 흘렀다. 가을 저녁, 입시 공부에 질려버린 나는 개울가에 서서 멍하니 물 흐르는 걸 보고 있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 감각이 흐려질 즈음 뒤에서 사람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키가 훌쩍 커진 케이타가 서 있었다. 케이타도 놀란 얼굴로 나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섰다. 오랜만이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말을 내뱉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처음 만난 것도 여기였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 케이타는 살짝 웃으며 내 근황을 물어왔다. 그 뒤로 한동안은 특별한 주제 없이 입시에 대한 푸념이나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겼을 때 케이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누나 일은 미안했다. 야, 그런 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케이타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할머니한테 이상한 부탁받았지? 알고 있었던 거냐?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 사실은 할머니 부탁받고 널 집으로 부른 거였거든. 근데 정작 그 부탁이 뭔지 나는 끝까지 듣지 못했어. 케이타는 그렇게 말하고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카네 누나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뜻밖에도 케이타 쪽에서 먼저 말을 이었다. 그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줄 수 있어? 여기서부터는 내가 케이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옮긴 부분이다. 아카네 누나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케이타는 할머니 방으로 불려 들어갔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너한테는 꼭 해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그때 처음으로 예전에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케이타에게도 털어놓았다고 한다. 누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 누나를 여자로 만들어 구제해야 한다는 것. 케이타는 원래 미신 같은 건 안 믿는 편이었다. 무당일을 했다는 할머니의 말도 그저 옛날식 사고방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미신 같은 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격분했다. 우리 집안 피를 이은 여자들은 초경을 치른 뒤에 처녀인 채로 죽으면 괴물로 변해서 사람들을 해치게 돼. 그건 그 아이에게도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고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괴물에게 습격당하는 사람들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옛날에는 집안 여자가 초경을 치르면 친척 중 누가 파과를 시켜서 화근을 끊어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손쓸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결국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버렸어. 시간이 없어. 부탁할 만한 상대도 이제 없어. 유짱한테까지 거절당해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아카네를 여자로 만드는 거야. 사후에 겪게 될 고통에서 건져내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는 마음 단단히 하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준비는 할미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할 거 없다. 그때 방 안 분위기는 할머니 말에 거역하는 건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살벌했다고 한다. 케이타는 차라리 살자를 생각할 정도로 몰려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이제 파과란 그 첫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칸의 누나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대부분은 누워 지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내내 기뻐 보였다. 입원한 뒤로는 원래 할머니가 식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아칸의 누나는 할머니 옆에서 이것저것 돕는 게 즐거운지 들뜬 표정이었다. 입원 전에 만들다 만 전차 프라모델을 다시 꺼내 완성하기도 했고 추억이 깃든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와서는 그 시절 이야기들을 늘어놓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벽에 남아있는 오래된 낙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빛을 보이기도 했다. 케이타가 앨범을 꺼내오면 둘은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손글씨로 코멘트를 붙이는 작업에 푹 빠지곤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집 안은 난방이 너무 세서 오히려 더울 정도였다고 한다. 저녁은 무척 푸짐했고 밤 근무를 쉬고 온 케이탄의 엄마까지 같이 앉아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족 파티 같은 분위기가 났다. 아칸의 누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정적이었지만 먹을 수 있는 재료만 골라 최대한 예쁘고 풍성하게 차려낸 접시를 보며 누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케이탄의 엄마의 솜씨가 대단했다고 한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간단한 게임 같은 걸 하며 시간을 보냈다. 조금 지나자 아칸의 누나는 평소처럼 일찍 침실로 옮겨졌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아칸의 누나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산타 할아버지 와 줄까? 그게 그날 저녁 누나가 가족들에게 한 마지막 농담이었다. 자정 무렵 케이타는 할머니의 방에 있었다. 옷은 완전히 벗은 채 유카타만 걸친 상태였다. 허리띠도 없었다. 할머니는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 방 안에 짙게 퍼지는 향 냄새에 머리가 멍해져 갔다. 언제부턴가 몸의 통제가 서서히 흐려지는 걸 느꼈다. 이윽고 할머니가 제대로 서보라고 말했지만 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케이타의 양팔을 붙잡고 거의 끌어내다시피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대로 셋이서 아칸의 누나의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방에서도 짙은 향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아칸의 누나는 방 한가운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지 않은 채 등을 대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몸이 축 늘어진 채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의식이 진행되었던 어렴풋한 감각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했다. 의식 도중 시야에 들어온 누나의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다. 너무해. 누나는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고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의식이 끝날 즈음에서야 케이타는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때 케이타는 아칸의 누나의 몸 위에 엎드린 상태였다. 한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나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술 기운에 뜨겁게 달아올라 있던 몸이 그 순간 한 번에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축 처진 팔을 간신히 들어올려 누나의 코 앞에 자기 손바닥을 가져다 댔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아칸의 누나는 이미 그때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케이타는 이상할 만큼 하나하나 자세하게 털어놓았다. 아마 이 모든 걸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줄 사람으로 확실히 나만한 적임자도 없었겠지. 나는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려 있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도 묻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일단 케이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부터 찾으려 했다. 하지만 막상 케이타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너무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게 둘 다 아무 말도 못한 채로 한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케이타가 입을 열었다. 누나가 말이야, 나타났어. 초제 법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초제 법회란 사람이 죽은 뒤 7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불교식 제사라고 합니다. 케이타는 자다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느낌에 눈을 떴다. 눈을 뜨고 보니 아칸의 누나가 자기 가슴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케이타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감각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가위 눌림처럼 온몸에 힘은 들어가는데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무기력한 감각이었다고 했다. 아칸의 누나는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말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묘하게 달콤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답답함에 케이타는 눈을 감지도 말을 하지도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다. 꿈이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다. 참다 못한 케이타는 결국 할머니에게 상담을 청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그럴 리가 있나? 라며 소리를 질렀다. 아칸에는 이미 성불했어. 제대로 조상님들 곁으로 가 있다고. 그 살벌한 기세에 눌려 케이타는 결국 그냥 꿈을 꾼 거겠지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할머니는 급격히 치매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아칸의 짱이 나타나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케이타는 그렇게 덧붙였다. 나는 온몸이 떨려오는 걸 느꼈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감정이 뒤섞여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몸을 흔들어 놓는 느낌이었다. 뭔가 어떤 말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겨우 짜낸 말은 너무나도 진부하고 상투적인 문장이었다. 그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 케이타는 힘없이 웃었다. 내 죄책감 때문이라. 그럴지도. 그래서 누나는 그때처럼 나체로 나오는 걸까? 내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린 케이타의 눈동자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미 마음이 망가져 버렸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케이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내게 등을 보인 채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고마웠어. 등을 보인 그대로 케이타는 그렇게 말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말이 됐다. 그 뒤로 나는 케이타와 다시 만난 적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케이타는 아마 중학교를 졸업하는 걸 계기로 이사를 간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봄, 큰맘 먹고 케이타네 집을 찾아가 봤을 때는 이미 빈집이었다. 여기까지가 니찬 괴담, 일본 괴담 산카쿠시의 전체 내용이었는데요. 이 괴담에 대한 번역자님의 좀 해설이 있습니다. 요게 되게 흥미로운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채팅창에 잘때님 끊임없이 읽을 때 진짜 좋음이라고 하셨는데 평소에는 진짜 좋은 적이 많이 없으셨겠네요. 오늘은 좀 잘 읽히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샤레코아, 외국인이 말해주는 K-괴담. 그쵸? 여기가 제일 한국인 가정이었죠. 케이탄의 가정이. 외국인이 말해주는 K-괴담. 크리스마스 요소가 모두 포함된 괴담이었네요. 2019년도에 올라온 글이라 상당히 최근 괴담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줄거리만 보면 한국 무당 출신인 인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설정이 조금 특이한 평범한 니찬 괴담이잖아 라고 느껴질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꽤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산카쿠시의 정체입니다. 괴담 속에서 산카쿠시는 이런 존재로 설명됩니다. 우리 집안 여자들은 초경을 치른 뒤 처녀인 채로 죽으면 사람을 해치는 괴물 산카쿠시가 된다. 즉, 초경 이후의 미혼 여성, 처녀인 상태로 죽으면 산 사람을 덮치는 괴물로 변한다. 이 설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일 겁니다. 정답은 바로 처녀귀신입니다. 한국 민간 신앙에서 처녀귀신은 홍기를 놓친 처녀가 죽어 원혼이 되어 돌아다니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메이저한 한국의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산카쿠시의 설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배경을 가진 다른 귀신 아냐? 아시아권의 흔한 젊은 여자 원귀의 변종 아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둘이 동일한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처녀귀신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처녀귀신은 단순히 처녀귀신만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지역과 전승에 따라 손말명, 송각시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송각시, 소온가쿠시, 사한가쿠시, 산가쿠시. 아마 이 괴담의 글쓴이는 한국어 송각시라는 말을 일본어로 잘못 들었거나 무당 할머니의 사투리 발음 플러스 자신의 청취 오류가 섞여서 결국 산카쿠시라는 형태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괴담 속 산카쿠시는 한국의 송각시, 처녀귀신 전승이 일본식으로 재해석된 결과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흔해져서 무서움이 조금 희석된 처녀귀신이 제1무당 집안 플러스 성적 금기, 일본인이 느끼는 이질감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전혀 다른 무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물론 산카쿠시가 실제 한국에 있는 개념이라고 해서 실제 한국 무속 민간 신앙에서 처녀귀신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죽기 직전에 친척이 처녀성을 없애준다 같은 풍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통사회는 유교적인 성규율이 매우 강했던 사회였고 이런 식의 행동은 상상만 해도 가문 전체에 파멸을 부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현실 문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괴담 속 설정은 어디까지나 공포를 위한 허구적인 장치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한국 무속신앙에서 처녀귀신을 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영혼, 명혼, 영혼결혼식. 살아서 혼례를 못 치른 처녀에게 상징적인 혼례를 대신 치러주는 의식. 이제 당신도 결혼을 했으니 더는 이승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두 번째는 원혼풀이굿, 해원굿. 처녀귀신은 한이 가장 강한 귀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당은 굿을 통해 귀신의 사연을 대신 듣고 한의 원인을 밝히고 물건 태우기, 미완 의례 수행 등의 의식적 행위를 통해 한을 해소, 마지막에 영혼을 저승이나 조상세계로 보내는 천도 의식을 합니다. 세 번째, 산신, 용신에게 귀의시키는 방법. 미혼 여성 원귀는 산이나 물가에서 머문다고 여겨지는데 무당은 처녀귀신을 산신이나 용신의 권속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기원하여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신격의 아래에서 머물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식. 네 번째, 정한수, 비나리 위례로 흩음. 이렇게 흩어보낸다는 얘기죠. 귀신의 원한이 약할 경우 쓰는 방식으로 귀신의 기운을 물, 술, 불, 흙으로 분해하거나 부적, 정한수로 분산시켜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못하게 하여 흩어보내는 방식. 여기서 정한수는 새벽 첫물, 새로 길어온 깨끗한 물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인형 치환 의례. 귀신이 사람에게 붙은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 인형, 종이 인형에 귀신을 옮겨 붙어 태워버리거나 물에 흘려보내 사람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의식.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처녀 귀신을 대할 때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주로 대한다라는 거죠. 제가 무속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녀 귀신의 한을 풀어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방지하는 방식을 씁니다. 괴담처럼 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개념은 적어도 한국 전통신앙 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괴담은 굉장히 묘사가 세세하긴 하지만 한국의 송각시, 처녀 귀신과 관련된 개념을, 성과 관련된 금기, 일본인이 한국 무속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이질감을 극대화한 무서운 이야기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니찬 괴담의 정석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만의 해석입니다. 어쩌면 일본으로 넘어간 어느 무속 집안이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전통을 지키려다 점점 특정 신앙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믿음과 폐쇄적인 가족 문화가 결합하면서 이런 기괴한 관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밑에 무서운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가 크리스마스 특집 니찬 괴담 산카쿠시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자, 이걸 읽고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오랜만에 뭐랄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라 굉장히 흥미로웠고 약간 불쾌감이 없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온 무당이 이런 풍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약간 좀 불쾌하긴 했지만 뭐 괴담이란 게 뭐 이런 허구를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고, 일본이 좀 이런 거 많잖아. 좀 성적으로 뭔가 요바이라든가 이상한 거 많잖아. 뭔가 그런 거랑 이제 뭐 한국의 송각시가 섞여가지고 이런 괴담이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아, 니찬 자체가 혐한이 많습니까? 그런 풍습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성적 묘사가 더 노골적이라 노딱 먹을 가능성이 100%라 완화한 버전입니다. 아, 그럼 원본은 진짜 역했겠다. 원본 진짜 역했겠어. 이게 뭐가 충격적이냐면 아카네 누나랑 그 동생이랑 나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런 풍습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망친 거잖아. 그 3명의 삶을 아예 망쳐버렸잖아요. 아카네 누나도 그냥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죽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좋은 감정으로 죽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처녀 귀신 되지 말라고 할머니가 막 자기 동생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더 괴물된 거 아니야. 지금 귀신 된 거 아니야, 아카네 짱이. 할머니도 좀 벌을 받은 거겠죠, 이렇게 치매를 걸렸다는 게. 그리고 이제 어린애한테 이런 짓거리를 시킨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좀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아칸에 너무 불쌍함. 어린아이 아프고 그런 일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동생도 안타깝고 미워할 할머니도 치매에 걸린 상황이잖아. 이게 완전 미치는 거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한테 얘기를 한 거고, 유짱한테도 얘기를 한 거고, 죽어서도 성불 못하고 나체로 남아있다는 것도 맴짓이다. 그러니까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처녀 귀신이 일본 괴담으로 나온다는 게 흥미로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일본 괴담인데 한국인이 나오고 처녀 귀신과 관련된 그런 괴담이 니찬에 올라왔다는 게 되게 특이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해석이 좋아서 또 술술 읽었네. 그러니까 송각시 생각도 못했죠. 어떻게 생각해? 사실 처녀 귀신, 송각시라는 거 떠올리는 것도 어렵고 송각시에서 산카쿠시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이거 직접 해석하신 거예요? 직접 해석하신 건가 이거 다? 이건 진짜 대단한데? 거의 우케츠인데? 이건 우케츠급 해석이에요, 진짜. 너무 해석이 좋다. 직접 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우케츠급. 아무튼 여기까지가 산카쿠시 마지막 크리스마스였고요. 애중님께서 번역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읽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크리스마스 특집 일본 니찬 괴담
비밀스러운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의 일이다. 우리 오빠는 요즘 말로 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여기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지능 저하와 언어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자폐성 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공부는 엄청 잘했지만 수업을 성실하게 듣는다든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잘 못해서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한테도 늘 문제아 취급을 받았고 그 때문에 가끔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부모님, 특히 엄마는 자기 아들 쪽에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게다가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오빠 때문에 늘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런 와중에 오빠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담임이었던 선생님, 상냥해 보이면서 연륜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 선생님이 오빠에게 정말 정성껏 열과 성을 다해 다가와줬다. 그 덕분인지 오빠는 점점 차분해지고 평범한 초등학생다운 남자아이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신경쇠약 상태였던 우리 엄마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줘서 엄마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 이후로 엄마는 그 선생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서 꽤나 의지하게 되었고 어느새 우리 집과 선생님 부부는 가족끼리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오빠가 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그런 가족 간의 왕래도 자연스레 끊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 얘기 자체가 집에서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에게서 A라는 아이 이야기가 나왔다. A는 나와 같은 학년이긴 했지만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던 여자애였다. 나는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어서 A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A는 정말 불쌍한 아이야. 친구가 없거든. 그러니까 B가 친구가 되어줘. 여기서 B는 본인 이름입니다. 오빠 일 때문에 선생님께 신세를 많이 진 입장이라 나는 결국 거절하지 못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A네 집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첫 대면이라 A도 나도 어색하기만 했다. 그래도 여러 번 얼굴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꽤 사이가 좋아졌고 A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A는 얼굴만 보면 정말 예쁜 애였는데 흔히 말하는 부모 망신 많이 시키는 애여서 그런지 성격이 꽤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이미 오빠 때문에 그런 타입에 이미 익숙해져 있던 것도 있어서인지 A랑은 생각보다 잘 지냈던 기억이 있다. 그런 나날이 계속 이어지다가 계절은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 내일 밤 선생님이랑 A랑 B 우리 셋이서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하지 않을래? B의 어머니께는 내가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 밤이었고 선생님이랑 엄마가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어딘가 살짝 다투는 분위기였다. 엄마 쪽은 완전히 곤란해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결국 가게 되었고 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는 걸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엄마는 끝까지 어딘가 불안하고 난감한 기색을 멈추지 못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다음날 저녁 나를 데리러 온 선생님의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한동안 드라이브가 이어졌다. 나는 당연히 오늘 파티는 선생님 집에서 하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설명해 둔 상태였다. 예전에 한번 선생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서 선생님 집이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였다. 차가 계속 달리기만 하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불안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다. 거의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왠지 모르게 기묘한 분위기의 건물이었다. 그 안에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모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차려입은 상태였다. 벽과 천장에는 장식이 빼곡히 달려 있었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어울리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른 한 명이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붙잡았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전부 손을 맞잡고 큰 원을 그리듯 둥글게 둘러섰고 그 상태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얼이 빠진 채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A도 선생님도 곁에 없었다. 대신 처음 보는 낯선 어른들만이 동그랗게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른들은 이런저런 말을 건네며 내 접시에 닭튀김이랑 감자튀김을 부지런히 담아주셨다. 하지만 나는 긴장한 탓에 도무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걸 본 한 어른이 종이컵에 따라둔 오렌지 주스를 건네주었다. 목이 몹시 말라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데 평소에 마시던 주스와 다른 묘하게 익숙하지 않은 맛이 났고 놀란 나는 한동안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그 뒤로는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위자 뺏기 같은 게임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선생님의 차 안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깨어난 걸 눈치챈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 A랑 선생님 집에서 한 파티 재밌었지?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네? 우리 셋이? 사람 엄청 많은데 다녀왔잖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무서운 어조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 셋이 선생님 집에서 파티를 했어. 엄마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평소에 상냥한 선생님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투였다. 그 말에 너무 무서워져 나는 그 순간 입이 턱 막혀버렸다. 집에 도착해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우리 그 B가 오늘도 참 착했어요. 저를 도와서 같이 케이크도 잘랐죠? 같은 말들을 쏟아낼 때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날의 일을 마음 한구석 깊이 묻어두고 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문득 엄마에게 이런 말을 꺼내고 말았다. 사실 말이야, 그때 나 뭔가 이상한 데 끌려갔었어. 그러자 엄마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그리고 엄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오빠 문제로 선생님 도움을 받으며 지내던 시절 어느 날 엄마는 선생님에게 갑자기 불려나갔다고 한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엄마는 반쯤 강요당하듯 수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엄마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신을 따르기만 하면 아드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착한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의 증표로 혈인을 찍으세요. 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엄마는 그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몇 시간이나 집요하게 설득을 계속했으며 엄마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그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일 이후로도 그쪽 사람들의 권유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너무 집요해서 엄마는 선생님과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파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엄마는 당연히 단번에 거절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학교에 못 나오는 A를 꼭 좀 도와주고 싶어요. 에?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아드님 일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A 부모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냥 집에서 파티를 한번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바람에 엄마는 결국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다고 한다. 엄마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런데도 한 가지 도무지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정말 기분 나쁘고 찝찝한 건 말이지. 그 파티가 있던 날 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이미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을 다친 상태였다는 거다. 선생님은 그 상처를 보고 케이크 자르다가 다친 거라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너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게 느껴진다. 내가 대학생이 될 무렵까지도 그 선생님은 가끔 본가로 전화를 걸어 나와 오빠의 근황을 물어오곤 했다고 한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그 선생님은 세상을 떠난 모양이다. 지금은 그 집도 이사를 해서 예전 동네에는 남아있지 않고 나 역시 혼자 도쿄에서 살고 있다. A와는 그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로 어째선지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렸고 그 뒤로도 A가 학교에 나오는 일은 끝내 없었다. 자, 여기까지가 비밀스러운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괴담이었는데요. 이 괴담에도 이 번역자분이 본인만의 해석을 또 덧붙여 주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소름 끼친달까요? 요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괴담에는 물론 허구적인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실제로 혈인을 요구하는 신흥 종교나 사이비 집단이 몇 차례 존재해 왔습니다. 잘때님이 방송에서 특정 종교나 단체 이름의 언급을 꺼리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단체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학교 교사 신도가 학교 교사인데 신도인 거죠. 학교 교사 신도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신도로 끌어들이려 했던 사건이 일본 지방신문에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혈인, 혈서, 봉헌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했죠.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와 유사한 일이 실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괴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글쓴이가 괴담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고 찝찝한 건 말이지 그 파티가 있던 날 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이미 오른손 검지, 손가락 끝을 다친 상태였다는 거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글쓴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혈인을 찍게 한 거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기묘한 방식으로 입단을 요구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통해 신도 결속을 강화하는 장치. 피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게 하면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심리적 효과를 주고요. 두 번째로 책임 전가, 자발적 참여로의 위장 효과. 혈인은 문서보다 강력한 의미를 부여해 본인 스스로 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스스로 선택했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탈퇴자의 폭로를 막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받은 신도라는 환상 부여. 넌 특별하다. 너는 선택받은 신도다. 이 피는 신과의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신도에게 신비성과 우월감을 심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묘한 방식으로 입단을 요구할 때는 이런 느낌의 분명한 목적이 존재할 터인데 하지만 이런 이유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자진해서 의식적으로 서약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강제로 혈인을 찍게 하는 건 심리적인 효과도 없고 종교적인 환상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한 거부감만을 남기죠. 특히 이 괴담에서는 글쓴이의 어머니가 이미 종교적 접근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들키기라도 한다면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즉, 이 행동은 교단에 입단시키기 위한 행동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습니다. 리스크만 잔뜩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의미 없는 행동에 의미가 있다면 입단시키기 위한 혈인이 아니라 글쓴이의 혈인 자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 즉, 글쓴이 가족을 신도로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피를 통한 어떤 의식을 완성하려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는 혈인을,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의 혈인을
강제로 찍게 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종교의식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얘가 신도가 되든 말든 그 피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구마노 지역에는 민속학에서 실제로 보고된 피를 매개로 하는 강신의식, 즉 혈무의라는 신앙의식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구마노는 일본에서도 피와 신의 관계에 대해 금기이자 동시에 신성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피가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문을 여는 도구, 즉 신, 영, 혼이 내려오는 통로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속학 자료에 기록된 일부 강신 의식은 피를 요리시로, 그러니까 신이 머무는 그릇에 떨어뜨려 신을 부르는 의식, 바로 혈무이라는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의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산의 신 혹은 영을 부른다. 그리고 피를 이용해 인간과 산의 존재를 연결한다. 실제 전승되는 혈무이의 전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화, 몸을 씻어 더러움을 떨구고 경계 밖의 존재로 만드는 과정. 2단계 매개체 준비, 신이 깃들 수 있는 백지를 준비합니다. 이 종이를 신의 좌석이라 부릅니다. 3단계 피를 떨어뜨림, 당사자를 무의식에 가깝게 만들고 손가락 끝을 아주 얇게 절개해 피를 한 방울 떨굽니다. 그리고 종이에 주문과 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피의 길이여 열려라, 혼이 이리로 건너오라, 이 종이에 앉으소서. 4단계 강림, 피 묻은 종이는 주술 진행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손바닥에 올려 흔든다. 종이를 바람에 세우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종이를 바위나 신목에 붙이고 신이 종이를 타고 내려온다라고 여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빙의 상태에 들어가 말투, 호흡, 행동이 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괴담 내용이랑 거의 일치하는데요. 손가락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자, 5단계 감시. 혈무이에서 결연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과 연결된 것으로 여겨져 주기적인 근황 확인, 몸 상태, 꿈, 사고 여부를 관찰, 문제 발생 시 다시 추가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섬뜩합니다. 괴담 속 전개와 이 혈무이라는 의식의 구조가 거의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1단계 정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기로 얘기를 했으니 깨끗하게 씻고 오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 않았다면 의식을 잃었을 때 씻김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2, 3단계 매개체 준비 및 피 묻힘. 어머니에게 혈인을 요구한 사실, 글쓴이가 깨어났을 때 손가락이 닫혀있던 점이 부합합니다. 어쩌면 종교 입단서에 구마노 고유 주문이나 신의 이름이 이미 적혀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단계 강림. 어머니에게 했던 그 신을 따르면 아드님은 훨씬 착한 아이가 된다 라는 말이 성격 교정 이퀄 신을 내린다 라는 발상과 연결됩니다. 5단계 감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근황을 계속 물어봤다 라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괴담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구조가 들어맞습니다. 만약 정말 그 의식이 목적이었다면 글쓴이 어머니에게 말했던 그 신을 따르기만 하면 아드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착한 아이가 됩니다 라는 말이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신을 강림시켜 성격을 고친다. 이건 굉장히 섬뜩한 발상의 사이비 의식일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글쓴이는 성인이 되어 이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 후를 파고들 수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학생이 될 무렵까지도 그 선생님은 가끔 본가로 전화를 걸어 나와 오빠의 근황을 물어오곤 했다고 한다. 나와 오빠의 근황까지. 이 부분에서 문득문득 소름 돋는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글쓴이의 오빠도 비슷한 의식을 겪었던 건 아닐까? 괴담 본문에서 이런 말도 있었죠. 그 선생님이
오빠에게 정말 정성껏 열과 성을 다해 다가와줬다. 그 덕분인지 오빠는 점점 차분해지고 평범한 초등학생다운 남자아이로 변해갔다. 이건 혹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추측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괴담일 뿐이길, 정말로 괴담이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로요. 뭐야? 이건 혹시 뭐지? A가 좀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불편함이 되게 많았잖아. 그거를 이제 그 글쓴이에게로 옮기는 의식을 한 거였던 건가? 그러니까 봐봐요. 글쓴이 오빠가 이런 의식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편은 어떻게 됐을까? 일반적으로 그냥 좀 평범한 아이 한 명이랑 뭔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데려가서 저기서 이제 강림을 시키는 거잖아요. 강신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신들려서 그렇게 된 건가? 어렵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근황을 계속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쌤이 죽었잖아. 그럼 그 이후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따로 없는 건가? 오빠한테 의식을 통해 신을 받아 성격이 교정된 것이 아닐까란 의혹이 남는다는 의미였어요. 오빠도 했겠죠? 근데 이 의식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이제 성격을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설마 아닌가? 그러니까 오빠 자아는 사라지고 신의 자아만 들어와가지고 그냥 오빠인 척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건 모르겠네. 성인 되면 네 몸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거를 했을 수도 있겠고 모르는 거긴 하죠. 근데 또 이제 번역해 주신 분이 또 댓글을 또 써주셨는데 최근 우케치 괴담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괴담을 해석할 때 참고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케치 씨처럼 상상력이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창작글이 아닌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실제 있는 사실을 이어붙였을 뿐인 해석 글입니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니찬 괴담을 딱 읽었을 때 뭐야? 그냥 섬뜩하네? 섬뜩한 글이네라고 생각할 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괴담의 유래가 되었을 수도 있는 괴담 혹은 진짜로 이 괴담에 쓰였을 수도 있는 그런 전승 같은 거를 가져와 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 괴담에서 좀 짜증났던 부분이 뭐냐? 저 선생님이 가스라이팅을 너무 해. 남자애를 이제 어떻게 잘 사회적으로 만들어준 거? 아드님을 사회적으로 좀 잘 만들어준 거? 그건 진짜 감사하다 이건데 근데 이 애가 필요해요 해놓고 딴 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 너무 음흉해 보이고 뱀의 혀로 보여가지고 좀 보면서 좀 섬뜩했습니다. 선생님의 말본새를 보면. 그리고 제가 사이비랑 다단계 이런 걸 좀 많이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좀 더 화나는 감정이 이입이 됐달까? A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비 종교의 협력자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무섭다. 응?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에 오빠 도와준 거는 도와준 거고 여번에는 이제 도와준 값을 받겠다 하면서 이제 이 글쓴이의 뭔가를 취한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 아무튼 여기까지가 크리스마스 특집 니찬 괴담 비밀스러운 크리스마스 파티였습니다. 자, 다음 읽어볼 크리스마스 특집 니찬 괴담은 쉬는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게 짧고 굵습니다. 재밌어요. 바로 읽어볼게요. 쉬는 이유. 10년계 얘기는 아닌데 진짜로 목숨의 위기를 느꼈던 경험이다. 눈치 안 보고 한번 투고해본다. 작년 연말쯤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내가 다니고 있는 부서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다. 중도 입사로 말이야. 세련된 안경을 쓴 요즘 스타일의 청년이었다. 내가 교육 담당을 맡게 됐는데 얘가 진짜 일을 진짜 잘하더라. 나는 지금 입사 3년 차인데 내 1년 차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하는 거다. 이야, 제대로 된 애가 하나 들어왔네 하면서 부서 안에서도 다들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자식이 입사하고 일주일 지난 연휴 끝날에 감기에 걸려 쉰다는 연락이 온 거다. 그 해는 유난히 춥기도 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딱히 신경은 안 썼다. 근데 그 다음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꼭 빠지는 거다. 4주 연속으로 말이지. 본인에게 이유를 캐물어봐도 복통이 있어서요 라든가 감기 때문에요 하면서 얼버무리는 거다. 젊기도 하고 막 혼자 살기 시작했다길래 신나서 일요일마다 죽어라 놀다가 못 일어나는 건가? 그냥 월요병이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봤는데 맨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쉴 땐 병원 진단서라도 가져와 라고 좀 세게 말해두고 일단락 지었다. 근데 이 자식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쉬어버렸다. 그리고 쉰 날이 또 하필 그런 날이라 이유가 얼추 짐작이 가더라. 얘가 쉰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다. 아, 이거 여자구만 하고 확신해버렸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애인이랑 지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쟤는 신입 주제에 회사를 땡땡이 치고 애인이랑 꽁냥꽁냥 거린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슬 열이 받았다. 뭐 절반 이상은 그냥 질투긴 하지만 말이다. 웃음. 게다가 이번엔 무단 결근이다. 회사 쪽도 신입 주제에 이게 뭐냐 싶었는지 결국 내게 그 신입 아파트로 들이닥치라는 돌격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력서에 적혀있던 그 아파트로 향했다. 신입 녀석의 집은 아파트의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 집 앞에 서서 녀석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온다. 전화도 안 받는다. 뭐 그렇겠지. 대낮이니까 여자랑 나가 놀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문 손잡이에 손을 얹어봤더니 잠겨있지 않았다. 문틈에 얼굴을 들이밀고 들여다봤는데 대낮인데도 커튼을 죄다 쳐놨는지 안쪽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 어이, 야, 너 있냐? 어디 아픈 거냐? 대충 이런 식으로 불러봤는데 아무 대답도 없다. 그 순간 문득 혹시 땡땡이가 아니라 진짜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연락도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쳤다. 3일 연휴가 끝난 직후였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더니 깜짝 놀랐다. 여자가 코타치에 홀로 앉아있는 거다. 깜짝 놀라서 우와! 하고 이상한 비명을 지르면서 펄쩍 뛰어 올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인형이더라. 심지어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이다. 정면에서 제대로 안 보면 인형이라는 걸 모를 정도에. 남자 방에 등신대 인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충분히 이상한데 코타치 위가 더 기묘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프라이드 치킨, 그 밖의 요리들의 와인잔까지. 마치 연인끼리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라도 했던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 자식 뭔가 기묘한 성벽이라도 있는 거냐? 이쯤 되니까 진짜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그놈이었다. 신입사원이 거기 서 있었다. 아이, 카에데, 나 돌아왔어. 이걸로 확신했다. 이 새끼는 진짜 위험하구나. 그냥 이상한 성벽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간 놈이구나 하고. 선배, 뭐 하시는 겁니까? 회사에 있을 땐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신입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주치면 한 대 갈겨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은 이미 다 날아가 있었다. 아, 그게 너가 회사를 안 나오길래 걱정돼서. 카에데가 감기에 걸려버려서요. 이제 막 회사에 전화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카에데? 참 예쁜 여자친구네. 화나게 하면 진짜 위험해질 것 같다. 일단 말에 맞춰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미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게다가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오는 건 상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죠? 제가 안 돌아왔으면 카에데를 능욕할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인형한테 라는 말은 필사적으로 꾹 삼켰다. 거짓말이야. 너도 나한테서 카에데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신입은 발 뒤꿈치를 획 돌려 부엌 쪽으로 향했다.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 저 자식 방이 2층이건 말건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1층으로 그대로 뛰어내렸다. 거기서 죽여버린다. 카에데를 빼앗아가는 놈은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아! 위층에서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신입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거기서 기다려. 꼭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니까.
나는 더 이상 곁눈질도 안 하고 그냥 죽어라 뛰어서 도망쳤다.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시골이었던 게 불행이었다. 사람 그림자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20분 정도는 계속 뛰었다. 정확히 몇 분을 뛰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휴대폰 벨이 울려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상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신입사원이 경찰에 잡혔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시카를 들고 길을 돌아다니다가 순찰 중이던 순찰차에게 불심 검문을 당한 모양이었다.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죽인다, 죽인다 라고 떠들어댔대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경찰이 바로 연행에 갔다는 거였다. 그 뒤로는 상사가 차로 나를 데리러 와주고 신입 집으로 다시 찾아가 내 구두를 챙기고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에서 지금까지의 경위를 전부 이야기한 뒤 신입사원은 입원 조치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쪽 계열의 병이라고 했다. 당연히 그 신입사원은 바로 해고 처리가 됐다. 이런 일이 크리스마스에 벌어졌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는 게 진짜로 피가 싸 하고 빠지는 것 같은 감각이 나더라. 즐거워야 할 날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액마기까지 했었는데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크리스마스 특집 괴담, 니찬 괴담, 쉬는 이유라는 괴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자기 플라스틱 애인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인형, 애인 인형 때문이었던 거잖아. 근데 좀 정신병이 있는 상태였고, 그죠? 인형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는 거? 이거 정신병입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병이라고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까? 되게 애매하다. 한 10년 전이었으면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고 했겠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래서 단순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 이런 얘기는. 그죠?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드네. 패티시의 일종이다? 패티시도 사랑 아니에요? 모르겠네. 주말 출근 때문에 신입이 미친 듯.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이게 회사 나오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입으면 나와야지. 크리스마스 당일에 일본 안 쉬나? 말이 안 되잖아. 범법만 아니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함? 그쵸. 자유니까. 쟤도 살인 아닌 이상 풀려날 텐데 나중에 출소하면 주인공 찾아다닐 듯. 그러게. 무섭다. 그니까 저거 플라스틱 인형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들어온 사람한테 너 카에데 범하려고 했지. 죽인다! 너 내가 죽인다! 이러는 거는 정신병이 맞죠. 예. 그러니까 저런 미친 사람이랑 아예 엮이면 안 돼. 어차피 저런 거 이제 진짜 살인죄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금방 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보는 건 엮인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이랑 친해진 사람뿐이야. 미친 사람이랑 엮이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과한 집착은 병이 아닐까요? 그게 사람이더라도? 그러네. 이게 인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도 저런 짓 하면 정신병이긴 하죠. 근데 이거 그림이 너무 잘 뽑혔다. 요거도 좀 너무 아날로그 호러 느낌 난다. 그죠? 이 그림. 진짜 개 무서워. 어떻게 이렇게 무섭냐? 혹시 제 얼굴로 합성한 건가요? 비슷한데? 아니죠?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쉬는 이유였고요. 크리스마스 특집 일본 괴담 모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거 다 번역해 주시고 셀렉해서 올려주신 애중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